네, 금세 11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엔 투자 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날이 좀 드문데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아,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네요. 훨씬.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0.3% 상승,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가져오면서 따라가나요? 네, 빅테크 위주로 빠지고 헬스케어주 위주로 다우가 좀 상승을 많이 네. 했어요. 1%대 상승 보였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약간 좀 네. 독주였다라는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증권 좋고요. 철강 좋고 네. 유통 좋고 자동차 괜찮고 저는 또 반가운 게 게임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승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내일 아마 지스타도 개막. 그러니까요. 또 기대감도 있고 뭐 흑자 전환을 했다는 네.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사실 환율적으로는 약간 경계감이 없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1,463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은 팔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내일 우리 또 고3 수험생 아. 여러분들, N수생 여러분들의 어떤 결전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수능. 저도 약간 좀 떨리긴 한데 그래서 약간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네. 학생처럼 좀 입어보자 오, 했는데 그러네. 화면을 보니까 네. 도덕 선생님 같은 우리 윤리 선생님 여기다가 단소 이렇게 들고 다니셨거든요. 네. 아, 확실히 저도 약간 너무 옛날 기억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파이팅 하시고요. 진짜. 오늘 뭐 약간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우리 똑순이는 하루 전날 어떻게 또 임했나요? 통화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아, 그래요? 파이팅 막 서로 해주고 오.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야, 그래요. 그래요. 좀 차분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뭘 했는지. 자, 저희 네. 여러분들께 문정동으로 떠나는 오프라인 세미나 안내 좀 드리고요. 바로 오늘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네요. 저희는 내일입니다. 네. 11월 13일 목요일 문정동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고요. 소진훈 과장님과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해주실 텐데 내일 이제 장 마감하고 그 직후에 앞으로 핵심 주도주 어떻게 공략해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에 또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늘 두 분만 출격하십니다 하는데 이건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깜짝 게스트로 늘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MC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시 한번 보시죠. 내일이고요. 13일 목요일 3시 30분부터 문정동 WM센터에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요.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돌돌님이 제모 앵커님이 이제 그 선생님처럼 입었다 그러니까 네. 팔토시가 빠졌다고. 아, 그러네. 여기 팔토시 있었어요. 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분필 안 묻게 하려고. 아, 그래서 당구장에서도 우리 형님들이 팔토시 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못 갔던 종목들 섹터 위주로 또 순환매 돌면서 아이, 좋죠. 시장이 점점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채권 여신 좀 모셔봐야죠. 네, 네. 채권을 구혜영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구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자, 아 근데 선생님 저기 화면으로 얼굴이 굉장히 좀 많이 슬림해 주셔가지고. 예.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니, M2의 약간 다이어트 바람인가? 제가 옆자리에 앉으면 얼굴 차이가 한 2배 정도 날 것 같은. 아, 진짜로. 얼굴살이 쏙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시고. 네. 다만 우리 저기 채권이라든지 투자는 다이어트보다는 네. 뭐 포트폴리오 변경 정도는 필요한데 네. 늘 우리는 증식을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또 어려운 게 채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도 또 채권의 일타 강사 쉽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 저희가 주식 시장 얘기는 사실 매일매일 보고 막 지금 방금도 제가 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하는데 네. 채권 시장 동향은 좀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일타 강사로 좀 듣는 편이에요. 최근 시장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최근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거의 4.2%까지 오르고요. 네. 4.2. 네. 네. 그리고 국고채 10년 금리가 3.2%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게 거예요. 얼마나 어. 오른 거냐면요. 네. 올해 5월 달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저점이었는데 네. 그때가 2.5%였어요. 어. 2.5%에서 3.2%면 70bp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70bp가 올랐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있으면 한 7% 정도 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손실이 났다. 네. 네. 만약에 만기가 더 긴 채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더 손실이 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채권은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 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드리고 지금 왜 이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채권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특집으로 미리 예고해드렸던 브라질 채권 브라질, 관련해서 좀 남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채권 시장을 보면은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패닉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지금 네. 설명을 또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 가져오셨는데 예. 오늘의 주제가 2026년 채권으로 부자 되기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채권 알아보기, 친해지기 정도였다면 이제 부자 되기 어떤 내용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료 지금 같이 화면 같이 보시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부분의 자산 배분이 주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가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전체 자산에서 채권이 한 20% 정도 있다 하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을 6대 4 정도까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지금 주식이 이렇게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날아가고 코스피도 조정을 받는가 했는데 다시 4,100선을 그렇죠. 힘 다시 얻고 있어요. 돌파를 네. 하고 이렇게 주식이 좋은 장에 왜 채권 비중을 늘리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요. 심리로 쏠린 부분들은 다시 되돌림이 일어납니다. 네. 최근에 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냐라는 사실 핵심적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을 하고요. 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지금 당장 더 높은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들, 지금 눈앞에서 달리고 있는 자산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서 우리는 한 발씩 좀 물러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코스피 4,000에서 대략 한 4,200포인트 요 사이에서 우리가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이 대략 한 8대 2 정도라고 하면 일단 현재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만약 현재 자산 전체에서 채권 비중이 2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ETF든 무엇이든 일단 20%는 채우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이제 5,000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피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네. 5,000피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5,000피까지 가는 과정에서 쏠린 심리들이 되돌려질 가능성 이것을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앞으로 코스피가 100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채권 비중을 10%씩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네. 지금 코스피가 4,200이다. 그리고 나의 채권 비중이 20%다라고 하면 4,100, 4,300, 4,400, 200포인트 올랐을 때는 대략 한 10%씩 조금씩 올리면 한 24% 정도 될 거고요. 코스피 5,000 되면 딱 채권 비중 40%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얻은 이익들의 일부를 조금씩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는 지금 실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AI 버블이나 또는 지금까지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올라왔던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소멸이 된다 또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에도 4,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때에도 점진적으로 10%씩 채권 비중을 늘리셔서 궁극적으로 주식 대 비중이 대략 6대 4 정도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만약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채권으로
자금을 지킴으로써 다시 주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네. 만약 코스피가 5천 간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사실 심리의 변화나 또는 어떤 시나리오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든 아래든 우리는 지금 큰 변동성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 비중이 대부분 주식에 집중되어 있으니 주식으로 얻은 우리 기대 이익을 채권으로 조금씩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저 같은 이제 채권을 잘 모르는 분들의 네. 질문. 일단은 저 비율을 표로 주셨는데 저게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비율에 대한 표인지 네. 아니면 지금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네. 채권이라 함은 주식 대 채권의 지금 이상적인 비율이 5천일 때 그리고 낮았을 때도 6대 4였는데 이 채권의 성격을 띠는 주식형 상품이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TDF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을 평균적으로 6대 4 정도를 가장 많이 아름다운, 들어봤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적은 궁극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기준에서 8대 2나 또는 6대 4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8대 2도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 20%조차 사실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아깝다. 많아요. 아까워요. 내가 이 돈을 주식에 넣어놓으면 이게 그래. 한 달 만에 수익률이 더블이 될 수도 올라가는 있고 게 또 더블이 될 보이는데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이걸 내가 해도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조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배분을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8대 2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변동하는 어떤 증시의 흐름이나 자산 가격의 변동을 조금씩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6대 4의 비중을 만들자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채권형인데 주식형이다. 저는 가능하면 채권은 채권답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대신에 우리가 뭐 알채권이라고 말하는 예를 맞아요. 들어서 거래 규모가 큰 네. 채권을 당장 사기는 어려울 테니 ETF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채권에 ETF로 따라가신 분들이 네,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특히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매우 이제 최근에 유동성도 일단 많아졌고 네. 그다음에 한 종목 거래하실 때의 최소 거래도 규모가 매우 작으니까요. 맞아요. 당장 뭐 한 20만 원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ETF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증시 좋은데 채권 굳이 늘려야 돼? 라는 갸우뚱.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지금 왜 채권이 아주 좋은 기회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이 좋은 기회인 걸 설명드리려고 하면 지금 왜 금리가 이렇게 올랐나? 즉, 왜 국채 10년물을 안전한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손실률이 만약 저점에서 샀다면 7% 이상 손실이 났을까라는 걸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가요.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주식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를 네. 보면 대한민국 뉴스 심리 지수라고 하는 요 하늘색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 발표되는 어떤 경제 뉴스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 예를 들어서 댓글 반응이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그 코멘트가 있었던 것의 자산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네. 것들을 AI로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지수화한 거예요. 이게 100이면 뭐냐면 뉴스가 1의 강도로 나타났을 때 그 반응도 1인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 딱 반반인 겁니다. 네. 근데 요것보다 100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가 좋게 해석이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윤 정부 때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된 요때가 사실상 이 뉴스 심리가 최악이었고요. 요때 그러네요. 보면 네. 거의 80에 근접돼 있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안 좋게 해석하는 게 더 경향성이 짙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딱 100이었고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냐면 125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댓글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야.
네, 아. 뜨거운 겁니다. 이 각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각도가 뭐랑 같으냐면 네. 코스피 지수 흐름하고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살짝 반대로 뒤집으면 금리에 반응하고 금리의 흐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최악은 지났다. 이제는 기회가 보인다. 달려가자. 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다 보니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더 깊어지고 채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정부가 이제 점점점 더 큰 정부화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지출도 늘릴 거고 정부 정책을 통해서 무언가 성장 드라이브를 계속 만들 텐데 그러면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나쁘지 않은데 심리도 주식 쪽에 쏠려 있고 이 정부는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큰 정부를 지향을 할 텐데 아 그럼 채권 시장에 호재가 없네 이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 달 말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올해 한 5월 정도까지는 사실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요 심리에서 요 바닥에 있을 때 어떤 네네. 분위기였냐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0.5% 아, 제로 성장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가 2.0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입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고 많은 지표들의 변화와 정책들의 변화들이 네. 이런 우려들을 많이 종식을 시켰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1.0에 근접하게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 전망치가 사실상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부동산, 그 다음에 환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사실은 요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 11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2.5%로 끝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상했었던 2.0%랑 괴리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11월 달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오히려 채권 시장엔 더 호재라고 생각해요. 아, 동결을 그래요? 해야 네. 내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동결을 해야. 원래는 금리 인하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죠. 그래서 네.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재료가 네.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행에게 지금 카드가 몇 개가 남았을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긴 금리 한데요. 인하라는 총알이 몇 개 남았을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물음표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어떤 최종 목표,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 이런 표현 쓰는데요. 맞아요. 대략 한 2.0에서 2.25 요 정도가 지금 알려진 숫자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이 이걸 진짜 거기까지 쓸까? 이게 약간 물음표인 상황에서 만약에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지막이야? 이제 사이클 인하 끝났다. 끝났어? 그러면 내년은 동결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동결이라고 하는 것, 음. 장기간 금리 인하가 멈춘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부담감이 더 금리에 크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금리는 더 상승할 수 있고 주가는 아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한국은행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투자자들에게, 경제 참여자들에게 기대심은 계속 남겨놓고 대신 떡은 당장 주지 않고 동결하고. 이게 사실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됩니다. 떡밥만 그래서 살짝씩 그렇죠. 놓고 가는 느낌이죠. 기대감은 계속 얹어주는데 네,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는. 근데 그 시행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통의 목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대략 1.8에서 2% 정도인데 한국이 올해 1%네 성장률이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일 수능인데 네. 우리 애가 그냥 아프지만 않아도 받는 성적이 요만큼인데 네. 애가 지금 독감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휴. 심지어 지금 독감 엄청 유행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든 백신을 해주고 약을 주고 비타민 주고 뭐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그렇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계속 큰 정부를 지향을 하려고 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상회하는 성장률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정부도 계속 세금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히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만들자라는 공동 목표가 생길 거예요. 2026년에는. 그러면 한국은행은 서서히 진행하겠지만 기준금리를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목표 터미널 레이트 2.0까지는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은 11월 달에는 인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 시장에는 호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그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금리 인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네. 다만 속도는 조금 느려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금리가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지금의 금리가 향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면 있다면은 룸이 더 남아 있다면 내려가는,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3.2%까지 근접한 지금의 네. 상황을 오히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이 적어도 8대 2가 안 되는 분이라면 지금은 2를 채워야 하는 필요가 있다. 네.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달도 차면 기울고 쏠린 심리는 되돌려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심리가 좋은 쪽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 월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 또는 위험자산에 쏠린 심리에 비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의 뷰가 아니고 블룸버그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보면 내년 말에는 한국 기준금리 대략 2.0 갈 것 같다. 요게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 컨센서스에 네. 있고요. 그리고 국채 10년 금리는 여기에서 대략 한 50bp 정도 더한 2.5% 정도 내년 연말 되면 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채 10년 금리가 3.2에 있거든요. 그럼 10년 3.2에서 다시 2.5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2.5가 과거에 제가 앞서서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저점이 올해 연 저점이 2.5% 정도였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야? 내년 말에는 다시 한국 성장률 완전 망가지는 시나리오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스프레드를 얹어서 적어도 한 2.7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네. 지금부터 대략 한 50bp 정도의 금리 하락 룸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3.0% 위에 있고 3.2%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채권 비중을 주식에서 얻은 차익을 조금 활용해서 비중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4.2까지. 미국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미국은요, 연준이 없어도 단기 금리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사실 초단기 금리예요. 초단기 금리를 잡아놓으면 중기, 장기 금리도 얼추 따라온다. 그래서 초단기가 사실 조작이나 또는 컨트롤이 가장 쉬워서 네. 초단기 금리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올해 두 가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상업은행들이 미국채를 살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었고 네. 그리고 우리 스테이블 코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이 시총이 늘어나는 것만큼 단기 채권을 계속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상 단기채 시장은 어느 정도 새로운 수요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규제 완화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단기 쪽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도록 미국은 제도를 계속 변경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아마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까지 하겠죠. 이따 제가 컨센서스 보여드리겠지만 내년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략 한 3.25%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다. 네. 즉 지금보다 한 100bp 정도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네. 자, 그럼 단기 금리를 눌러줄 수 있는 수요도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도 인하된다. 그러면
장기 금리도 훅 빠지겠네? 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기 금리 하락이 장기 금리 하락까지 연동되려고 하면 네. 사실은 뭐가 하나 부러져야 돼요. 안 아, 좋아져야 된다. 네. 뭔가 하나 부러져야 뭐 된다. 하나 부러져야 네. 돼요. 주가가 부러지든 아. 경제가 부러지든 심리가 부러지든 네. 뭐 하나는 부러져야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큼 장기 금리가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사실 경기 측면에서는 뭔가 부러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채권 시장에 있지만 채권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미국 경기 안 좋다 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인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 고용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고용이 무너졌다. 그래서 음. 비농업 고용이 이제 없다. 고용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이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고용이 부러지면 경기 침체 맞죠? 소비도 둔화되고 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 고용 둔화가요. 이미 202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사이클이에요. 네. 제가 혹시나 뭐 계절적 요인이나 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봐 아. 6개월 이동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추세적으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의 이슈가 아니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3년 말, 24년 말에 내년은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금리랑 주가가 한번 조정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가 사실 이런 고용 지표들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표가 고용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개선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생산성 지표예요. 이 지표는 여러분들께서 그 보시는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될 때 같은 날 같이 발표되는 노동 생산성 지수거든요. 개선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경기가 둔화돼서 기업들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너무 주머니를 이렇게 쥐어짜야 돼서 수거를 허리띠를 쥐어짜야 돼서 졸라매서. 고용을 줄어든 네.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생산성 향상과 연동이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2025년에는 AI 혁신까지 같이 이제 붕업이 되면서 사실 지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은 당분간은 고용 지표, 이 비농업 지수 자체만 보셔서는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생산성 지수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같은 날 같이 발표되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AI 때문. AI도 그렇고 네. 사실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사실 가지로. 생산성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는 22년도부터의 네. 하락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AI가 그때 빵 하고 나온 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사이클은 이미 타고 있었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만 봐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될 것이다라는 논리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내년 저는 소비자 물가 내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봐라 관세 부과해도 물가 안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낮춰도 된다. 트럼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BNP 파리바라는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요. 관세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대략 한 64% 정도를 미국의 기업들이 실제로 떠안았대요. 근데 올해는 워낙 경기가 좋았고 실적이 좋으니까 네. 이 숫자들도 더 이제 나쁘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전가할 차례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마도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BNP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상승한 비용의 1% 정도만 부담을 하고 아마 이게 바뀌어서 한 63% 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너무 하고 큰 있어요. 거 아니에요? 차이가? 그러면 와, 아마도 네. 소비자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내년은 사실 채권하는 사람들은 경기 안 좋아지고 물가 하락하고 이 두 가지 재료가 가장 좋은데 그쵸. 일단 앞에 고용과 그다음에 생산성 지표를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물가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를 또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는 오히려 위로
동동동 튀어오를 가능성 또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큼 충분히 하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차이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단기, 제가 장기? 이 그림을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블룸버그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향후 1년 정도의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 국채 10년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네. 미국은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대략 한 100bp 이상 인하가 되겠지만 장기금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미국 시장은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 확대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에 대한 수준도 2.6 정도로 지금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2.5에서 2.7 정도 사이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간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성장이나 확실한 뭔가 드라이브를 조금 더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장기금리의 하락이 용인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자체가 미국을 보면 지금 2025년 말에 인하를 한다면 예방적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의 인하는 연준 의장 교체와 트럼프 보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말이 되면 아마도 중립금리에 근접하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추가 인하에 신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만약 주가 조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주가 조정이 없다면입니다. 만약 AI 버블론이 확산되고 나스닥, S&P 지수가 조정받고 하면 물론 이 숫자들은 달라지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달라질 거고 장기금리의 궤적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증시가 만약 크게 조정받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요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과거에는 미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면 한국채 금리도 안 떨어지던데 라는 거였어요. 커플링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커플링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디커플링 된 지 오래됩니다.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죠. 2024년부터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의 궤적은 상대적으로 다 달라지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안 떨어지니까 한국도 안 떨어지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은 이런 요인들로 상승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그럼 채권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ETF를 사실 때 미 국채 ETF 사시는 것보단 국고채 ETF 사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채권의 종류도 여러 너무 가지다. 많습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미국 국고채를 따르는 ETF를 사는 게 맞습니다. 좋겠죠라고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변수는 환율이에요. 그 얘기 좀 제 해주세요. 생각에는 네. 만약 국고채와 환율. 미국채의 상대 성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은 환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환율 오늘 높아요. 1,460원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1,400원 유효월이 견고해지고 있는 견고해진다.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제가 도대체 이놈의 달러가 언제까지 어떻게 움직이려나 원화가 어디까지 가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이벤트별로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달러는 약세였어요. 네. 그리고 자유의 날 이후에 4월달 관세 불가 이후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제한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어땠냐면 한국은 원화가 1,3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460원, NDF 시장 1,470원까지 갔어요. 왜 원화만 이럴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 바닥 찍었다. 그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술에 대한 패권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국력에 대한 방어에 대한 놓치지 않을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통화에 대한 패권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 2기 시작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 기조에 있지만 지금보다 더 달러가 약세일까? 라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가정만 하더라도 일단 달러가 더 약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달러가 더 약해지지 않으면 원화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1,400원 위에서 1,460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 환율이 과연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년도 2026년도에 환율의 평균을 얼마로 봐야 될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1,460원에 넘어선 레벨은 네.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뭐 미국 주식 살까요? 또는 미국 뭐 예를 들어 채권 네. 살까요? 하시면 지금 환전은 조금 높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평균적인 레인지 자체는 1,400원 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우리가 어떤 원화의 비중을 낮추고 달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전의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치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 6개월 평균치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좀 기계적으로 달러를 바꿔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여기서 우리가 만약 아까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거의 수평이다. 네네. 변화가 없다. 금리 요인만 봤을 때는 사실 한국이 훨씬 더 네. 투자 매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3.2에서 2.6까지만 가도 60bp 그러면 대략 한 6% 정도는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금리만 봤을 때는 국채가 훨씬 좋은데요. 만약에 환율이 원이 지금보다 6% 이상 또는 한 5% 이상 절하될 위험이 있다면 미국채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예, 네. 그래서 환에 대한 부분도 네.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아까 1,400원 유노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환율이 1,400원 또는 1,400원 부근에 갔을 때는 미국채를 조금 담아 놓으시고 그렇죠? 환율이 조금 내려갔을 때 그다음에 환이 1,450원 위에 있을 때는 국고채를 조금 담으시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도 아까 제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8대 2, 최소한 8대 2는 맞추자. 궁극적으로 6대 4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년은 무조건 국고채입니다. 아니면 내년은 무조건 미국채입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환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와, 제가 여기까지. 수업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훅 쉬는 갔어요. 시간도 없이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광고 잠깐 네. 듣고 많은 분들이 채권 얘기하니까 브라질 채권 또 관심이 있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있거든요. 2부에서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삼바춤 한번 추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필기 열심히 아니, 들었어요? 옆에서 확실히 전교 1등 옆에 앉아 있는 내 짝꿍이 그런 느낌이야. 막 메모는 막 엄청 하셔가지고. 아이, 들을 게 너무 알차잖아요. 내일 시험 채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바로 컨닝으로 아유. 옆에 보면서. 근데 하도록 나만 하겠습니다. 알아봐. 지금부터는 또 필기 열심히 해볼 시간인데 네. 브라질 채권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특집으로 이제 한번 네. 말씀해 주신다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하신 건데 네. 시간이 특집인데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핵심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뭘 좀 봐야 돼요? 오늘 사실 브라질 뭐 많은 네. 재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브라질은요 21세기 트로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브라질이. 자, 그러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미중 전쟁의 네. 가장 제가 수혜자가 지난번에 저희 브라질이다. 집안 얘기 잠깐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세상의 기준을 정할 거냐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 기준을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면서 지킬 것이냐, 네.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제3세계가 열릴 것이냐라는 것인데 경제 질서가 기존에 있었던 균형들이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패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던질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 브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시진핑의 표정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아,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를 보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저때 좀 무표정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경주에서 조금 만났을 있긴 때도 했어요. 토킹은 거의 다 어. 미국이 던지고 네. 무표정으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눈으로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 뜻이구나.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지금 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유, 두 손으로 맞잡고 따뜻하게. 오. 예전에 제 기억에 네. 호텔 신라 주가가 급등하기 바로 직전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네. 이건희 회장이 이부진 사장의 손을 꽉 잡은 사진이 돌았어요. 아, 그래요. 그 사진이 보도자료에 뜬 이후로 바로 네. 호텔 신라가 주가가 급등했었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 그래서 한 장으로도 그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잘 봐야 된다라는 아. 얘기들을 해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금통위 때도 또 네. FMC 때도 보면 어. 이 정책 당국자가 어떤 색깔 넥타이를 맞아, 메고 있느냐가 맞아. 사실은 이번, 네, 시그널이 에이펙에서도. 되거든요. 저는 같은 관점에서 지금 네. 시진핑의 손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눈매와 인매를 보시면 아, 어떤 관계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왜 시진핑이 이렇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1970년대 냉전 시대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도래하게 될 세계의 공통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만약에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기술을 강화하고 그리고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 1970년대 석유 파동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냉전주의 시대 때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 자립에 도움되는 국가들 또 에너지 자립에 도움되는 기술들 이것이 국방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관련된 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이 에너지 자립이란 단어를 잘 보시고 여기서 희토류라는 단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희토류였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 차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브라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최대 매장국입니다. 아, 브라질이.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브릭스 있죠. 브라질, 중국, 브라질, 러시아, 러시아, 인도. 요 네 개 다 합치면 전 세계 희토류의 대략 한 60% 정도를 매장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땅 넓은 나라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왜 브릭스일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면 아 얘네가 이래서 뭉쳤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브라질은 지금 희토류뿐만 아니라 뭐 니온륨, 철광석, 보크사이트, 망간, 흑연, 리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전환 관련된 천연 자원을 모두 다 매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 이 자원들을 개발하는 권한, 그다음에 가공하는 사업, 이것을 유통하는 것까지 브라질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달러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라질은 성장하죠. 성장률이 개선이 그렇죠. 되고 계속 네. 환율이 안정되고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신냉전주의, 신트로이 전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브라질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서로 러브콜을 보냅니다. 아. 함부로 못해요. 이게 역시 사실 참 좋겠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원해알, 그러니까 사실 뭐 달러 대비 해알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원화 대비 해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화를 주고 해알을 사는 거니까요. 해알의 흐름을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34% 정도 올랐고 지금도 보면 계속 올해의 연고점을 조금씩 경신하고 있어요. 네. 원화보다 해알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랬냐?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브라질 채권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완전 히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엄청 유행했던 맞아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 해알이 대략 한 700원이 넘었었고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650원 정도였어요. 평균 환율 650원에서
200원 아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환차손만 70% 났던 그 지난 10년간 도대체 잃어버린 10년 동안 브라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요. 브라질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표를 따오려고 하면 돈을 쓰는 것밖에 그러니까 없었어요. 선심성 공약들. 맞아요. 네. 맞아요. 포퓰리즘식. 무조건 돈을 쓰면 게다가 지지율이 바로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계속 푸는 전략. 그럼 그럼 재정 수밖에 건전성은 없죠. 떨어지고 물가는 높아지고 환율은 약해지고 그 사이클이 지난 10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브라질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업 얘기하냐면 때문에. 맞아요. 브라질은 어차피 계속 돈 쓰는 정책하는 나라잖아. 네. 쟤네 재정 파탄 난다. 그러면 얘네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야. 네. 그러니 브라질은 투자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치 불안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체질 네. 개선이 있었고 아. 지금 보시면 2025년 다음에는 저는 룰라가 매우 중요한 카드를 하나 쥐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과거에는요. 돈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쵸. 올해 상반기에는 어땠냐면 룰라가 돈 쓸게요 라고 얘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국가들의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돈 줄게 지출하기 특히 이제 즉시성 소비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점 경제가 망가지는 것, 돈의 가치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랐다가 10%까지 내렸다가 15%이 사이클을 3번을 했어요. 지금 브라질의 그래. 대출금리가 8%가 넘습니다. 대출금리가 얼마나 네. 높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는 돈 쓸게 라고 얘기하면 미쳤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요.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근데 그 오. 사이에 룰라가 어떤 카드를 잡았냐면 브릭스 동맹이라는 것과 그리고 반 트럼프 정서를 잡았어요. 네. 지금 브라질에서는 약간 지금 룰라 대통령이 약간 히어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에 대항하는. 그런데 음. 트럼프도 어쩌지 못하는. 왜냐하면 올해 이 브릭스 동맹을 맺고 네. 심지어 브라질에서 이 4개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다 같이 대동단결하자. 으쌰으쌰 했어요.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50%를 맞아요. 부과시켰어요. 네. 근데 금리 영향 없었어요. 환율 끄떡 없었어요. 오히려 룰라는 더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관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카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라? 우리 대통령 힘 좀 센데?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룰라 대통령이 돈을 안 썼는데도 지지율을 높이고 있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강경 노선을 걸을 거고 네.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미국이 때릴 때 중국이 대두를 또 브라질산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약간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사실은 하고. 미국이 브라질을 바로 때리면 바로 앞에서 중국이 방패 역할을 해줘요. 약간 그런 느낌 인도가 맞아요. 또 방패 역할을 네. 해줘요. 러시아도 방패 역할을 해줘요. 앞에 3중 방패가 있어요. 야, 요즘에 참 게다가 그러네요. 브라질은 히토류도 많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라질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 또 신냉전주의, 신트로이 전쟁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브라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혜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과거 10년과 달리 앞으로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낮아져 있는 이 환율이요. 이렇게 튀어오르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저점을 점점점 높여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브라질은 통화 관점에서도 턴어라운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년에 브라질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15%예요. 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 12.5 정도까지 낮추려고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5거든요. 네. 15%에서 12.5를 만든다. 네. 시작만 하면 금리 인하를 시작만 하면 빅스텝이다. 그러면- 사이클은 그렇죠. 딱 들어갈 시점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컨센서스 자료에서 어. 이게 있죠. 브라질은요 기준금리도 전망치가 내년 3분기에 대략 12.5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국채 금리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브라질 10년 금리가 지금 대략 한 1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0bp 이상 어. 장기 금리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본 차익의 기회도 있고 환도 괜찮고 게다가 브라질은 지금 채권 사시면 쿠폰이 10%거든요. 네. 이자를 따박따박 10%씩 매년 주거든요. 아. 괜찮지요? 게다가 브라질은 우리나라랑 조세 협약이 돼 있어서 이 이자에 비과세.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또 순수히 다 가져가는 매력적이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집합으로 보면 브라질 매우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제가 제일 급할 때 쓰는 단어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마무리. 가장 쉽게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네. 있다면 저희 나무 음, MTS 들어오셔가지고요 채권 파트로 들어가셔서 채권 파트를 네, 들어가고 브라질 하고 음. 검색하시면 지금 사실 수 있는 채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가장 많이 사는 채권은 뭐냐면 만기가 2035년에 도래하는 지금 10년 남았네요. 네, 브라질 국채인데요. 표면금리 10%로 되어 있고요. 한 계약당 대략 한 최소 거래 금액이 제 기억에 한 25만 원 정도. 최소 거래 나왔습니다. 금액이 네. 25만 원 정도. 그래서 작은 거래 금액으로도 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좋은 채권이니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브라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거든요. 저런 단어가 저를 너무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지금 진짜. 당장 사셔야겠죠. 아, 미치겠다. 그래서 아. 네.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다른 자산 배분을 위해서 어떤 채권의 비중 조정이 필요할 때 또는 요거 내가 좀 정리할까? 필요한 자산에서 브라질 채권은 꼭 만기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채권을 사는 순간부터는 사실 브라질 10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이자가 매년 연마다 10% 들어온다는 것과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중심으로 이 브라질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차장님께 보낼 것이고 그럼요. 제가 네. 월마다 또 중국과 시장 미국이 상황. 친해지면 지금까지 어부들이 봤던 네. 브라질이 또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도 그런 것들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네, 계속 좀 나와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음. 8대2가 아직 주식대 채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맞아요. 이걸 조금씩 네. 조정해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브라질 채권은 음. 단순히 이제 채권 뭐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브라질의 상황, 관계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지금 짚어주셔서 이런 거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모셔보도록 하죠. 구혜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진짜 아, 반쪽.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제 주식 계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릴 네. 수 있는지. 오, 네, 코스피 더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가 0.8%대, 코스닥이 1.3%대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뭐 미증시 약간 혼조였던 거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이 또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런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네. 그 와중에 환율은 1,466원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 텐데 아, 내일 저희가 수요일이잖아요. 시간이 조금 늦어지죠? 맞아요. 네. 9시, 저희가 10시 10시 30분. 10시 30분에 여러분과 또 아침에 투자 1시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